엄마, 벼루하고 먹 살 돈이 더 필요해. 엄마는 이것도 지원 못해줘. 평생 남의 집 밭고랑을 기며 뼈 빠지게 자신을 키운 늙은 어미에게 20살 다 큰 아들은 방바닥을 쾅쾅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등짝이 남아나지 않게 호통을 쳤을 어머니.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반응은 몹시 달랐습니다. 잔말 말고 이 문서 챙겨서 내일 당장 한양으로 떠나거라. 내가 안국동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사두었다. 어머니는 품에서 집 문서와 두둑한 전대를 툭 던지며 산속에 숨겨둔 여인까지 데리고 당장 이 총구석을 미련 없이 떠나라고 재촉했죠. 철없는 아들은 드디어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하며 떵떵거리게 생겼다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받아든 그 번듯한 집 문서가 어머니가 피눈물을 삼키며 치밀하게 짜놓은 끔찍한 참교육의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독한 어머니가 핏줄인 아들을 속이고 사지로 쫓아낸 소름 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하야담,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훈장님께 드릴 예물값이 또 올랐습니다. 어서 돈을 좀 내어주십시오. 늦으면 혼이 난단 말입니다. 학수가 방 문지방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주 넉넉히 주지 않았느냐. 어찌 그리 돈이 물쓰듯 헤프단 말이냐. 땅 파서 돈이 나오는 줄 아느냐. 정씨가 거칠어진 손으로 콩을 고르다가 허리를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죠. 이번에는 동기들 모두 질 좋은 북과 먹을 맞추기로 했단 말입니다. 저만 체면을 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체면이 곧 어머니 체면입니다. 학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방바닥을 쾅쾅 발로 굴렀어요. 알았다. 내 방 다락 구석에 있는 낡은 전대를 통째로 가져오너라. 정씨는 남편이 당파 싸움으로 억울하게 죽은 뒤 10년을 하루같이 밭일하며 학수를 끔찍하게 키워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쓸모없는 황무지 땅 문서 하나를 품에 안고 억척스럽게 상일하며 돈을 모았죠. 진작 주실 것이지 사람을 이리 피곤하게 하십니까? 매번 입씨름을 하려니 아침부터 진이 다 빠집니다. 학수가 먼지가 묻은 엽전 꾸러미를 낚아채듯 휙 빼앗아 들었어요. 글 공부 열심히 해서 내 아비의 억울함을 꼭 풀어야 한다. 그게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임을 명심하거라. 정씨가 멀어지는 학수의 등 뒤에 대고 손을 모으며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알았으니 쓸데없는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귀에 딱지가 앉아서 밥맛이 다 떨어지겠습니다. 학수는 대충 고개를 까닥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살인문을 빠져나갔죠. 학수의 가벼운 발걸음이 향한 곳은 글 읽는 소리가 나는 서당이 아니라 성주산 깊은 곳이었어요. 얼마 전 꿩 사냥을 핑계로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산막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습니다. 연하야, 나왔다. 무서워하지 말고 어서 문 좀 열어보아라. 학수가 품에서 훔치듯 빼내온 붉은 비단 두루마기를 꺼내며 활짝 웃었죠. 오늘도 서당은 빼먹고 얘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온 거야. 길에서 누가 널 보지는 않았어. 연하가 반가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치맛자락을 질끈 쥐며 다가왔어요. 지루한 글공부가 대수냐. 내 눈에는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이다. 이리 와서 내 넓은 품에 안겨라. 학수가 연하의 가녀린 어깨를 와락 감싸 안으며 신나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비싼 비단은 또 어찌 구했어. 빛깔이 참으로 곱기도 하다. 내 평생 이런 고운 천은 처음 본다. 연하가 붉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얼굴이 환해지도록 미소를 지었죠. 우리 어머니가 서당 훈장님께 바치라고 준 돈으로 장터에서 샀지. 널 위해서라면 이깟 돈뭉치가 대수겠느냐. 학수가 세상에서 제일 까는 부자라도 된 듯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쫙 폈어요. 연하는 원래 학수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쫓아낸 원수 김대감의 핏줄인 귀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감 역시 영모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홀로 산속으로 도망쳐 짐승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였죠. 내 어머니가 딴 곳에 돈을 쓴 것을 아시면 크게 경을 칠 텐데 내가 다 미안해서 어쩌지. 연하가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학수의 팔을 가볍게 쳤어요. 걱정 마라. 우리 멍청한 어머니는 내가 서당에서 제일 까는 수제인 줄 아시니까 아무 의심도 안 하신다. 학수가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연하의 하얀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연하는 춥고 배고픈 험한 산속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철없는 학수에게 자꾸만 마음을 열고 기대게 되었죠. 학수 역시 연하의 과거 정체를 까맣게 모른 채 그녀의 아찔한 미모에 푹 빠져버렸어요. 우리 평생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자꾸나. 학수가 연하의 부드러운 무릎을 베고 누우며 귓가에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낡은 산막 안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환락에 빠져있을 무렵이었죠. 정씨는 갓 지은 뜨거운 떡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서당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어요. 훈장님, 우리 학수가 요새 어려운 글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속을 썩이지는 않는지요? 정씨가 서당 마당에서 마주친 훈장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학수라니요. 그 녀석은 서당에 발을 끊고 코빼기도 안 비친 지 보름이 다 되어갑니다. 훈장이 불쾌하다는 듯 헛기침을 크게 하며 혀를 쯧쯧 찼죠. 네. 우리 착한 학수가 보름이나 결석을 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매일 아침 책을 들고 나갔습니다. 정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란 눈으로 훈장을 쳐다보며 다급하게 되물었어요. 매일 산 쪽으로 수상하게 올라가는 것을 본 동네 아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댁에서 매를 들어 단속을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훈장의 매몰찬 말에 정씨는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곧장 쟁걸음으로 성주산 험한 산길을 따라 헉헉거리며 올라갔죠. 학수 이놈이 대체 험한 산에서 짐승처럼 무엇을 한단 말인가. 무슨 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니겠지. 정씨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안한 얼굴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리저리 꺾인 풀들을 따라 아들의 흔적을 쫓아 깊은 산속 낡은 산막까지 마침내 다다랐습니다. 연하야, 이 하얀 분가루를 볼에 바르니 천상의 선녀가 따로 없구나. 학수의 뼈가 빠지게 간지러운 웃음소리가 산막에 벌어진 문틈으로 선명하게 새어나왔죠. 정씨가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숨죽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학수가 웬 젊고 요염한 여인과 찰뚝 끌어안고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특별히 사준 것이니 아껴서 매일 바를게. 냄새가 아주 향긋하고 좋구나. 연하가 학수의 넓은 가슴 품에 기대며 콧소리를 내며 꼬리치듯 교태를 부렸죠. 그 순간 문틈을 훔쳐보던 정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이 무섭게 커졌어요. 연하의 고운 허리춤에 매달린 화려한 옥놀이개를 너무나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이개에 붉게 새겨진 문양은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철천지원수 김대감 집안의 표식이 분명했죠. 아니, 저 발칙한 년이 어찌 원수 김대감의 여식이란 말이냐. 하늘도 이리 무심하시지. 정씨가 거친 나무 기둥을 부여잡고 숨을 컥컥 죽인 채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남편을 억울하게 죽인 원수의 더러운 핏줄과 하나뿐인 아들이 놀아나고 있다니 눈앞이 새까맣게 캄캄해졌습니다. 내 저 뻔뻔한 년놈들을 당장 찢어 죽이고 말 것이다. 내 남편의 원수를 여기서 갚으리라. 정씨가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고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 했죠. 저기 수상한 산막이 있다. 샅샅이 뒤져라.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면 안 된다.
갑자기 산 아래쪽 숲길에서 무기를 든 굵직한 사내들의 고함이 우렁차게 들려왔어요. 정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가파른 산길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퍼런 창과 칼로 무장한 광군 무리가 거친 짐승 같은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고 있었죠. 필시 역적 김대감의 도망친 핏줄인 저 계집을 잡으러 온 광군이 분명하구나. 정씨가 덜덜 떨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재빨리 커다란 바위 뒤로 몸을 납작 숨겼어요. 이대로 광군이 들이닥치면 계집과 함께 발가벗고 있는 학수마저 역당의 무리로 몰려 꼼짝없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내 불쌍한 아들을 이대로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위기를 넘기고 살려야 한다. 정씨는 펄펄 끓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넘어질 듯 급히 산을 내려왔죠. 어둠이 짙게 깔려 부엉이가 우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학수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목이 마르니 시원한 냉수 좀 한 사발 주십시오. 학수가 코를 찌르는 역겨운 술 냄새를 훅훅 풍기며 대청마루의 대자로 벌렁 드러누웠습니다. 학수야, 이리 와서 내 앞장 좀 보거라. 내가 할 말이 있다. 정씨가 평소의 호통과 달리 아주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학수를 불렀죠. 왜 그러십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내일 날 밝으면 말씀하시지요.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학수가 귀찮은 듯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짜증을 내며 억지로 일어났어요. 내가 한양 안국동에 아주 크고 번듯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한 채 사두었다. 정씨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방바닥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예. 한양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사두셨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학수가 술이 확 깬 듯 번쩍 눈을 뜨며 정씨 앞쪽으로 바싹 다가앉았죠. 그래. 네가 이제 어엿하게 장성했으니 이런 촌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느냐. 정씨가 학수의 무릎을 가볍게 토닥이며 한없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저 이제 지긋지긋한 이곳을 떠나 떵떵거리는 한양 양반이 되는 겁니까? 이 문서가 진짜 집 문서란 말이지요. 학수가 문서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내일 당장 쓸만한 짐을 꾸려서 산에 숨어있는 그 예쁜 여인과 함께 한양으로 미련 없이 떠나거라. 정씨가 흔들림 없는 매서운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학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죠. 어머니가 산에 있는 연화를 어찌 아십니까? 산에는 가본 적도 없으시면서 어찌 귀신같이 아셨습니까? 학수가 덜미를 잡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눈동자를 굴리며 더듬거리며 되물었어요. 어미가 되어서 다 큰 아들 짝도 모를까봐 그러느냐. 내 눈에 그리 예쁜 짝을 찾았으니 한양 가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보거라. 정씨가 억지로 떨리는 입꼬리를 올리며 속을 알 수 없게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믿고 낳아주신 은혜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학수가 정씨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철없이 환호성을 크게 질렀죠. 날이 밝는 대로 이 집 문서와 돈을 챙겨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둘러 마을을 떠나야 한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정씨가 학수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매섭게 힘주어 말했어요. 다음날 동이특이 무섭게 정씨가 학수의 손에 묵직한 전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길을 나서거라.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이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정씨의 굳은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다급함이 가득 묻어났죠. 어머니, 이 많은 돈을 정말 제가 다 가져가도 됩니까? 학수가 전대의 묵직한 무게를 가늠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었어요. 한양에 가서 번듯하게 살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지. 어서 그 산막의 여인에게 가거라.
정씨가 학수의 등을 억지로 떠밀며 살인문 밖으로 급하게 내보냈습니다. 예, 어머니. 제가 한양에서 크게 출세하여 꼭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학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주산을 향해 신나게 뛰어 올라갔죠. 홀로 남은 정씨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수가 숨을 헐떡이며 낡은 산막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소리쳤어요. 연하야, 짐을 꾸려라. 우리가 드디어 이 답답한 촌구석을 떠나 한양으로 간다. 연하가 화들짝 놀라며 꿰매던 옷가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한양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누가 우리를 쫓아오기라도 해. 연하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으로 학수의 팔을 꽉 붙잡았죠. 우리 어머니가 한양 안국동에 고래등 같은 큰 기와집을 사두셨단다. 노잣돈도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어. 학수가 허리춤에 찬 전대를 두드리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호탕하게 웃었어요. 정말 우리가 한양에서 양반 행세를 하며 떳떳하게 살 수 있단 말이야. 연하의 굳었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서둘러 작은 보찜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푼 꿈을 가득 안고 보령 땅을 벗어나 북쪽으로 바쁘게 걸음을 옮겼죠. 학수와 연하가 떠난 직후 조용하던 보령 마을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울려 퍼졌어요.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라. 역적 김대감의 핏줄인 계집이 이 근방에 숨어들었다. 험상궂게 생긴 포장이 번쩍이는 칼자루를 쥐고 나졸들에게 쩌렁쩌렁하게 호령했습니다. 나졸들은 마을 사람들의 초가집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무자비하게 들이닥쳤죠. 아이고 나리.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촌장이 차가운 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덜덜 떨며 두 손을 빌며 애원했어요. 정씨는 어두운 부엌 아궁이 뒤에 숨어 그 살벌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학수가 역적의 무리로 몰려 목숨을 잃었을 것이 분명했죠.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의 커다란 주막 평상에 학수와 연하가 자리를 잡고 거만하게 앉았어요. 주모, 여기 제일 맛있는 소고기 국밥 2그릇과 제일 비싼 술을 내오시오. 학수가 탁자를 탁탁 내리치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를 쳤습니다. 돈은 아주 넉넉하니 고기도 아끼지 말고 푸짐하게 차려오시오. 학수가 묵직한 전대에서 엽전을 한 움큼 꺼내 탁자 위에 보란듯이 던졌죠. 이러다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한양에 갈 때까지 엽전을 좀 아껴 써야지. 연하가 주변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학수의 소매를 당겼어요. 걱정 마라. 우리 집 문서는 한양 최고의 기와집이다. 이깟 푼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학수가 가득 찬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껄껄 웃어젖혔습니다. 연하는 도망자 신분에 이렇게 눈에 띄게 허세를 부리는 학수가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죠. 며칠을 밤낮 없이 걸어 마침내 두 사람은 번화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보시오. 안국동의 이 주소로 가려면 대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오? 학수가 지나가는 약재상에게 기와집 문서를 얼굴 앞까지 들이밀며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아, 이 주소라면 저기 저 언덕 너머 좁은 골목 끝으로 가보시오. 약재상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향해 두 사람은 벅찬 가슴을 안고 바쁘게 걸어갔죠. 하지만 막상 도착한 곳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낡은 흙담과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아주 번듯한 기와집이 있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어. 연하가 황당하다는 듯 눈썹을 찌푸리며 학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아라. 내가 번지수를 단단히 잘못 찾은 모양이다. 학수가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몹시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학수는 문서를 움켜쥐고 다급하게 근처 관아로 달려가 행랑채에 앉은 서리에게 문서를 들이밀었어요.
날이 이 문서에 적힌 집이 어찌하여 풀만 무성한 잡초밭이란 말입니까? 학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리의 옷깃을 잡고 목소리를 높여 따졌습니다. 어허, 이놈 보게. 어디서 얄팍한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서리가 학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문서를 바닥에 휙 내동댕이 쳤죠. 가짜 문서라니요. 우리 어머니가 피땀 흘려 마련한 한양 안국동 진짜 집 문서란 말입니다. 학수가 흙바닥에 떨어진 문서를 황급히 주워들며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관인도 조잡한 엉터리요. 주소도 아예 없는 가짜 중에 가짜다. 당장 썩 물러가지 않으면 곤장을 칠 테다. 서리의 벼락 같은 호통에 학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씨가 자신을 완벽하게 속였다는 끔찍한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죠.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갈 곳을 잃은 두 사람은 낡은 여각 골목을 터덜터덜 힘없이 걷고 있었어요. 어이, 거기 곱상하게 생긴 샌님. 까진 엽전 좀 있으면 곱게 내놓고 가시지. 갑자기 어두운 뒷골목에서 험악하게 생긴 왈패 서너 명이 앞을 떡 가로막았습니다.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냐? 썩 길을 비키지 못할까? 학수가 뒷걸음질을 치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죠. 왈패들은 비웃으며 대답 대신 학수의 복부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가격했어요. 학수가 배를 움켜잡고 차가운 흙바닥에 고통스럽게 뒹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연하가 피 흘리는 학수를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눈물로 왈패들에게 애원했죠. 하지만 왈패들은 학수의 허리춤에 단단히 묶여있던 전대를 날카로운 칼로 무자비하게 끊어 낚아챘어요. 왈패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피투성이가 된 학수가 차가운 바닥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이리 잔인하게 구실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뿐인 아들을 이 지옥 구덩이의 벌레처럼 버리신단 말입니까? 학수의 두 눈에서 핏물 같은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뚝뚝 떨어졌죠.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 빈털터리 거지로 만든 어머니를 향한 지독한 원망과 저주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내 신세가 어찌 이리 처참하단 말이냐. 학수가 땅을 긁으며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양에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려던 헛된 꿈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여기 계속 있다가는 뼈까지 얼어 죽겠어. 어서 내 어깨를 잡고 일어나. 연하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학수의 팔을 자신의 작은 어깨에 걸치고 힘겹게 부축했어요. 두 사람은 화려한 도성의 따뜻한 불빛을 등지고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남대문 밖으로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대받는 거렁뱅이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들이 빼곡하게 보였죠. 연하는 고통에 앓는 소리를 내는 학수를 간신히 끌고 그 축축하고 좁은 움막 안으로 처참하게 기어들어갔어요. 한양 빈민촌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움막에 버려진 지 열흘이 훌쩍 지났습니다. 학수와 연하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를 뒤져 남들이 버린 썩은 시래기를 주워 먹으며 짐승처럼 처참하게 연명했죠. 학수야, 몸이 불덩이 같아. 온몸의 뼈가 잘게 부서지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연하가 지푸라기가 깔린 거적대기 위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신음했어요. 연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보아라. 내가 당장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구해서 약을 꼭 사올게. 학수가 연하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나 이대로 죽는 거 아니야? 숨을 쉴 수가 없고 캄캄한 어둠이 자꾸만 나를 끌어당겨. 연하가 학수의 해진 소매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죠. 절대 널 죽게 놔두지 않겠다.
내가 약재상 앞에서 무릎 꿇고 구걸을 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살려낼 것이다. 학수가 연하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학수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번화한 시장통으로 단숨에 뛰어갔습니다. 언발을 동동 구르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커다란 국밥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주모, 제가 장작을 1000개라도 팰 테니 제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라도 좀 주십시오. 제 아내가 열병으로 다 죽어갑니다. 학수가 국밥집 주모의 앞치마 자락을 매달리듯 붙잡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처절하게 애월했어요. 어디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거렁뱅이가 남의 장사를 방해하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주모가 거친 손으로 학수를 냅다 밀치며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밤새 집신이라도 삼을 테니 제 아내 약값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학수가 딱딱한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흐르도록 싹싹 빌었죠. 손에 굳은 살 하나 없는 곱상한 샌님 녀석이 무슨 장작을 팬다고 지랄이냐. 뼈 부러지기 전에 당장 저리 굴러가라. 국밥집 일꾼이 굵은 몽둥이를 들고 나와 학수의 앙상한 어깨를 사정없이 퍽퍽 내리쳤어요. 아! 학수가 어깨를 감싸 쥐고 더러운 흙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 동네 장터를 돌아다녔지만 거절과 매질에 온몸이 시퍼렇게 멍든 학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한강변으로 향했죠. 칼바람이 부는 시퍼런 강물을 내려다보며 모든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넓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구나. 차라리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불쌍한 연하를 위하는 길이겠다. 학수가 낡은 집신을 벗고 강물로 한 발짝 아슬아슬하게 다가서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젊고 사지 멀쩡한 놈이 제 목숨이 그리 우스운 모양이구나. 목숨을 버릴 용기로 내 서책이나 한 권 꾹 참고 베껴 쓰지 그러느냐. 갑자기 등 뒤에서 남루한 도포를 입은 외파리 훈장이 불쑥 나타나 큰 소리로 쩌렁쩌렁 외쳤죠. 당신은 대체 누군데 내 억울한 죽음까지 참견한단 말이오. 당장 내 눈앞에서 멀리 사라지시오. 학수가 핏발이 선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외파리 훈장을 무섭게 노려보았어요. 내 서당에 널린 책을 한 권씩 필사해 올 때마다 열병을 다스릴 약첩 한 봉지와 좁쌀 한 되를 넉넉히 내어주겠다. 정 살기 싫으면 당장 강물에 빠져 죽거라. 외파리 훈장이 낡고 두꺼운 서책 뭉치를 학수의 발밑에 툭 던지며 아주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 두꺼운 책을 끝까지 베꼈으면 제 아내를 당장 살릴 약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학수가 강물로 향하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고 훈장의 낡은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죠. 내가 어찌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목숨을 두고 허튼 소리를 하겠느냐. 당장 붓을 쥐고 밤새워 글을 쓰거라. 외파리 훈장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땅에 엎드린 학수를 조용히 굽어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크나큰 생명의 은혜는 죽어서 흙이 되어서도 뼈에 새기겠습니다. 당장 밤을 새워서라도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쓰겠습니다. 학수가 차가운 흙바닥에 바짝 엎드려 외파리 훈장에게 넙죽 큰 절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학수는 서책을 가슴품에 꽉 안고 빈민촌의 어두운 움막으로 단숨에 미친 듯이 달려갔죠.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주워온 깨진 벼루에 맹물로 먹을 벅벅 갈기 시작했어요. 학수야, 그 비싼 종이와 붓은 대체 어디서 구해서 온 거야? 도둑질이라도 한 거야? 연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쩍쩍 갈라진 마른 목소리로 힘겹게 물었습니다. 동네 훈장님께 글을 베껴 쓰는 일거리를 얻었다. 이것만 다 쓰면 널 살릴 약을 금방 구할 수 있어. 학수가 얼어터져 피가 흐르는 붉은 손가락으로 붓을 꽉 쥐고 종이 위로 글씨를 써내려갔죠.
너는 어릴 적부터 붓을 쥐는 것조차 끔찍하게 싫어했잖아. 나 때문에 네가 평생 안 하던 고생을 하는구나. 연아가 학수의 피 묻은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며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어요. 잔말 말고 어서 눈을 감고 푹 쉬어라. 내가 반드시 따뜻한 좁쌀 미음을 끓여다 내 입에 듬뿍 넣어줄 것이다. 학수가 덜덜 떨리는 이를 꽉 악물고 부릅뜬 눈으로 종이에 검은 먹물을 묻혀 적었습니다. 학수는 서당에 다닐 때 그토록 거들떠보지도 않던 성현들의 글귀를 뼈저린 가난 속에서 한 자씩 정성껏 베껴 적었죠. 굶주림과 지독한 고통 속에서 맹자의 구절들이 비로소 학수의 가슴 깊숙한 곳에 명확하고 날카롭게 꽂히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보령 마을에서는 정씨가 굵은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촌장의 고발로 학수가 도망자 연아와 엮였다는 무서운 소문이 마을 전체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이죠. 내년에 하나뿐인 아들놈이 역적 김대감의 여식과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당장 바른대로 구하지 못할까? 사또가 높은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매서운 눈으로 정씨를 뚫어질 듯 노려보며 벼락같이 호통을 쳤어요. 사또나리,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 몹쓸 불효자놈이 제 평생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몽땅 훔쳐서 웬 기생년과 도망을 쳤습니다. 정씨가 딱딱한 땅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아주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여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미 돈을 훔쳐 도망을 갔단 말이냐? 역적과 엮인 대역죄를 피하려고 어미로서 자식을 감싸려는 얄팍한 거짓말이 아니냐? 사또가 긴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씨의 일그러진 얼굴을 꼼꼼히 살폈죠. 제가 미쳤다고 전 재산을 훔친 짐승만도 못한 도둑놈을 감싸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놈을 제 호적에서 깨끗하게 파버렸습니다. 정씨가 품속 깊은 곳에서 미리 감쪽같이 위조해둔 파적 문서를 꺼내 나졸의 손에 당당하게 쥐어주었어요. 사또날이 이 문서에 적힌 날짜를 보니 정말 이 어미와 연을 끊은 지 수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관인도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나졸이 문서를 꼼꼼히 살피고는 사또의 귀에 바짝 다가가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이놈이 완전히 천하의 몹쓸 호로자식이구나. 제 어미의 전 재산을 훔쳐 기생과 달아났으니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사또가 혀를 끌쭉 차며 정씨를 묶은 포승줄을 당장 풀어주라고 나졸들에게 턱짓으로 지시했죠. 그 망할 놈이 어디서 얼어 죽든 제 알 바 아닙니다요. 평생 다시는 그 더러운 상판대기를 안 보고 살 겁니다. 정씨가 치맛자락에 묻은 흙을 탁탁 털어내며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모질게 쏘아붙였어요. 사또날이 여기 비록 작지만 저희 집안의 억울함을 깊이 헤아려 주신 크나큰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입니다. 정씨가 미리 소매 속에 숨겨온 묵직한 엽전 꾸러미를 슬그머니 사또 앞에 붉은 탁자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사정이 이리 딱하게 되었으니 늙은이를 더는 추궁하지 않겠다. 그 역적 계집은 엉뚱한 놈과 달아났으니 마을 수색을 당장 멈추어라. 사또가 뇌물을 소매에 재빠르게 챙겨 넣으며 관군들에게 손을 휘휘 저어 해산을 명령했죠. 정씨의 소름 돋는 완벽한 연기와 미리 바친 두둑한 뇌물 덕분에 관군들은 학수와 연하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어머니 정씨의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 덕분에 두 사람은 가장 천한 한양 빈민촌에서 그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완벽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다들 졸지 말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큰 소리로 따라 읽거라. 학수가 낡은 서책을 짚어가며 아이들 앞에서 또박또박 큰 소리로 글을 읽었죠. 접장님, 오늘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배가 너무 고파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더벅머리 아이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풀썩 드러누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얘까지 하자. 어서 가서 찬물이라도 한 모금 들이켜고 쓰린 속을 달래거라. 학수가 아이의 앙상한 등짝을 가볍게 토닥이며 한없이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어느새 3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러 빈민촌의 거렁뱅이였던 학수는 외파리 훈장 서당의 어엿한 보조교사가 되었죠. 연하야, 삭바느질은 그리 어두울 때 하면 고운 눈이 다 상한다. 어서 일감을 그만 내려놓아라. 학수가 찬 바람이 새는 낡은 움막으로 들어서며 호롱불 아래서 바늘기를 꿰는 연하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이 저고리만 마저 꼼꼼하게 꿰매면 내일 장터에서 좁쌀 한 대박을 얻을 수 있어. 당신 밤에 읽을 책을 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연하가 여러 번 바늘에 찔려 부르튼 손가락에 침을 바르며 밝게 웃어 보였어요. 내가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책을 읽으니 네가 굳은 일을 다하며 고생이 너무 많구나. 학수가 연하의 몰라보게 까칠해진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였죠. 지독한 열병을 털고 일어난 연하는 양반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빈민촌 안악들과 남의 집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며 헌신적으로 학수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학수야, 잠시 이리 와서 나와.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자꾸나. 외파리 훈장이 밝은 달빛이 비치는 서당 마루에 홀로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밀었어요. 예, 훈장님. 오늘 밤은 강바람이 제법 매섭고 차갑습니다. 학수가 훈장 앞 바닥에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찻잔을 받아들었죠. 내가 과거에 내 아비와 함께 대궐에서 일하던 벼슬아치였다는 사실을 아느냐. 외파리 훈장이 텅 빈 한쪽 소매를 쓸쓸하게 만지작거리며 몹시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우리 아버지와 함께 조정에서 일하셨다고요? 어찌 그런 엄청난 사실을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학수가 놀라움에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되물었어요. 간신배들의 모함에 밀려 내 아비는 억울하게 쫓겨나고 나는 팔을 잃은 채 도성 밖으로 버려졌다. 넌 백성을 위한 진짜 정치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외파리 훈장이 학수의 맑은 두 눈을 뚫어질 듯 바라보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탁상공론만 일삼는 조정 대신들의 헛된 명분은 다 썩어빠진 동아줄입니다. 진짜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학수가 지난 3년간 빈민촌에서 뼈저리게 겪은 처참한 현실을 떠올리며 주먹을 불끈 쥐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맞다. 내 말이 100번 1000번 옳다. 이제 네가 세상에 나가 그 뜻을 펼칠 때가 온 모양이구나. 외파리 훈장이 학수의 떡 벌어진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호탕하게 껄껄 웃었어요. 내가 평생을 아끼며 쓰던 낡은 벼루다. 이것을 들고 한 달 뒤에 열리는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출사표를 던지거라. 외파리 훈장이 마루 한 구석에서 손때가 까맣게 묻은 묵직한 벼루를 꺼내어 학수의 넓은 가슴 품에 덥석 안겨주었죠. 훈장님, 이 귀한 물건을 제가 어찌 감히 받는단 말입니까?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신 깊은 은혜도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학수가 차가운 벼루를 꽉 품어 안고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학수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장터 국밥집 앞을 쟁걸음으로 바쁘게 서성거렸어요. 주모, 여기 제일 따뜻하고 고기가 듬뿍 든 쇠고기 국밥 2그릇만 넉넉하게 포장해 주시오. 학수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애 처음으로 받은 엽전 선원 잎을 국밥집 나무 탁자 위에 당당하게 올려놓았죠. 아이고, 빈민촌 서당의 착한 보조교사 샌님 아니요. 아내 먹이려고 고기를 아주 듬뿍 담았으니 어서 식기 전에 서둘러 가져가시오. 주모가 큼지막한 무쇠솥에서 펄펄 끓는 진한 국밥을 온기에 가득 퍼담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학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밥 온기를 가슴에 품고 찬 바람을 가르며
빈민촌 움막으로 단숨에 뛰어갔어요. 연아야, 어서 이리 와서 마주 앉아라. 내가 오늘 장터에서 아주 든든하고 맛있는 고기 국밥을 사왔다. 학수가 비좁은 움막 바닥에 국밥이 든 옹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한바구음을 지었죠. 이 비싼 고기 국밥을 어찌 샀어? 당신 과거 시험 볼 때 쓸질 좋은 붓을 살 돈도 턱없이 모자라잖아. 연아가 김이 오르는 뚝배기를 보며 두 눈이 휘둥그레진 채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당하게 내 손으로 번 돈이다. 어서 밥이 식기 전에 숟가락을 들어라. 학수가 투박한 나무 숟가락을 연아의 손에 꼭 쥐어주며 즐겁게 재촉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 3년 만에 고깃국을 처음 먹어봐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해.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 좋다. 연아가 숟가락으로 고기와 국물을 크게 떠서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환하게 웃었죠. 학수는 밥을 맛있게 먹는 연아의 두 손을 아무 말 없이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하얗고 부드럽던 연아의 예쁜 손은 온데간데 없고 마디가 굵어지고 시커먼 굳은 살이 잔뜩 박여 있었어요. 천하의 몹쓸 불효자놈. 내가 여태 눈을 가리고 무슨 끔찍한 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냐. 학수가 갑자기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학수야, 갑자기 대체 왜 그래? 뜨거운 국밥이 체하기라도 한 거야. 심하게 체하면 큰일 나는데 어디가 아파. 연아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팽개치고 학수의 등을 허둥지둥 쓸어내렸습니다. 연아야, 널 살리려고 빈민촌 바닥을 박박 기어다닌 지난 3년이 나에게는 지옥불같이 끔찍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무려 10년을 홀로 남의 집 밖고랑을 기며 짐승처럼 일해서 나를 키우셨어. 학수가 굳은 살이 박인 연아의 거친 두 손을 꽉 부여잡고 볼을 타고 내리는 피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철없는 오만한 놈이 불쌍한 어머니 가슴에 시퍼런 대못을 무참히 박았구나. 어머니가 얼마나 춥고 뼈가 시리게 외로우셨을까. 학수가 흙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목이 찢어지도록 통곡하며 오열했죠. 어머니 정씨가 자신을 인간답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묵묵히 짊어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의 희생을 그제야 벼락처럼 깊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모질게 쫓아낸 것도 다 깊고 넓은 뜻이 있어서 피눈물을 머금고 그리하셨을 거야. 자책하지 마. 연아가 학수의 넓은 어깨를 꽉 끌어안고 함께 서럽게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내가 남은 기간 목숨을 걸고 과거에 꼭 급제하여 우리 어머니 앞에 세상에서 제일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아들로 설 것이다. 하늘의 맹세코 반드시 그리할 것이다. 학수가 소매로 굵은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꽉 악물고 무섭게 다짐했죠. 그래, 당신은 머리가 총명하니 꼭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밤을 며칠씩 새워서라도 끝까지 도울게. 연아가 학수의 두 손을 꼭 마주잡고 흔들림 없이 굳은 믿음의 맑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철없고 콧대 높던 지난날의 오만함을 완전히 뼈저리게 반성한 학수는 밥을 먹다 말고 훈장의 서당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낡은 책을 폈어요. 남은 한 달 동안 쏟아지는 잠을 날카로운 바늘로 찔러 쫓아가며 필사적으로 과거 시험 준비에 혼신의 힘을 쏟기 시작했죠. 당신 호롱불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어두운 데서 글을 읽으면 고운 눈이 다 상해. 연아가 작은 사기 그릇에 맑은 우물물을 가득 담아 들고 학수의 곁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이리 밝고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니 내 눈에는 대낮처럼 아주 환하게 잘 보인다. 학수가 손때 묻은 낡은 벼루의 먹을 벅벅 갈며 뚫어질 듯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과거 시험이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왔으니 오늘 밤은 제발 붓을 내려놓고 눈을 좀 붙여.
연하가 학수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품으로 꼭 감싸 쥐었어요. 내가 총구석에서 어머니 피눈물을 짜내며 10년을 허송세월했는데 어찌 편하게 잠을 잔단 말이냐. 학수가 매서운 눈빛으로 두꺼운 책장을 빠르게 넘기며 목소리에 바짝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네가 밥도 굶고 몸을 망쳐가며 무리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실 거야. 연하가 안타까운 얼굴로 뼈만 남은 학수의 굽은 등을 살살 쓸어내렸죠. 나는 이번 시험에 내 하나뿐인 목숨을 온전히 걸었다. 훌륭한 선비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 비좁은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학수가 흔들림 없는 단단한 표정으로 부통에서 새 붓을 꺼내 꽉 움켜쥐었어요. 어이구, 저기 젖대국물이 줄줄 흐르는 남루한 도포 자락 좀 보게나. 거지 동냥아치가 신성한 과장에는 어찌 들어왔는가.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덩치 큰 선비가 부채로 코를 가리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과장 문지기들이 아침부터 뇌물을 먹고 아무나 막 들여보낸 모양이네. 냄새가 나서 도저히 곁에 앉을 수가 없군. 옆에 섰던 뾰족한 턱을 가진 선비도 혀를 끌듯 차며 학수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죠. 머리에 든 것이 텅 비었으니 거치장으로 헛된 허세를 부리는 꼴들이 참으로 우습구나. 학수가 주변의 멸시 어린 시선을 꼿꼿하게 튕겨내며 당당하게 앞만 보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선비들 사이에서 학수는 가장 빛바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내리신 시험 주제를 발표하겠소. 가장 척박한 땅에서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내시오. 높은 단상에 선 늙은 시험관이 거대한 두루마리를 쫙 펼치며 우렁차게 소리쳤죠. 척박한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방도라니. 이것은 바로 우리 빈민촌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살리는 길이 아니더냐. 학수가 눈을 번쩍 뜨고 무릎을 탁 치며 벼루에 거침없이 검은 먹을 갈기 시작했어요. 다른 선비들이 화려한 문장을 짜내느라 끙끙거릴 때 학수는 자신이 직접 겪은 뼈저린 굶주림을 그대로 종이에 쏟아냈습니다. 양반들의 탁상 공로는 다 집어치우고 당장 굶주린 백성들에게 관아의 쌀을 내어주는 실질적인 구휼책을 시행해야 한다. 학수가 붓대가 부러질 듯 강한 힘을 주어 커다란 답안지 끝까지 빼곡하게 글씨를 채워 넣었죠. 대신들은 이 놀라운 답안지를 당장 돌려 읽어보시오. 내 평생 이토록 백성의 고통을 깊이 헤아린 명문장은 참으로 오랜만에 보오. 임금이 붉은 용상에서 벌떡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학수의 답안지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전하, 붓끝에서 백성의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듯합니다. 허울 좋은 명분은 싹 빼고 오직 백성을 배불리 먹일 구체적인 방도만 가득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영의정이 답안지를 조심스럽게 받아 읽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도성박 빈민촌에서 3년을 구르며 온몸으로 처참하게 체득한 현실이 틀림없사옵니다. 이 자야말로 썩어빠진 조정에 꼭 필요한 참된 인재이옵니다. 우의정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임금의 말에 강력하게 맞장구를 쳤죠. 여봐라. 당장 이 훌륭한 답안지를 쓴 학수라는 자를 이번 과거 시험의 압도적인 장원으로 뽑아 전국 팔도에 이름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임금이 기쁨의 미소를 활짝 지으며 벼락 같은 목소리로 어명을 크게 내렸어요. 장원 급제요. 보령의 학수 선비가 당당히 장원으로 급제하시었소. 관아의 나졸들이 꽹과리를 징징 치며 한양 빈민촌 좁은 골목으로 왁자지껄하게 들어섰습니다. 머리에 화려한 어사화를 꽂고 붉은색 관복을 입은 학수가 커다란 말을 타고 동네 어귀에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죠.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 이리 훌륭한 장원 급제자가 나왔네. 이제 우리 빈민들도 어깨를 쫙 펴고 떳떳하게 살겠어. 남루한 옷을 입은 이웃 아낙네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훈장님, 그토록 부족하고 오만했던 저를 이토록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죽어 백골이 되어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수가 말해서 날쌔게 뛰어내려 외팔이 훈장 앞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2번이나 올렸습니다. 네가 그 혹독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다 이겨내고 스스로 얻어낸 값진 결과다. 내 평생 오늘처럼 가슴 벅차게 기쁜 날이 없구나. 외팔이 훈장이 하나 남은 거친 손으로 학수의 넓은 어깨를 꽉 끌어안고 호탕하게 웃었죠. 연아야, 네가 내 곁에서 모진 고생을 말없이 견뎌준 덕분에 내가 이 붉은 증서를 품에 안았다. 참으로 미안하고 고맙다. 학수가 눈물범벅이 된 연아의 굳은 살 박인 2 손을 부여잡고 붉은 홍패를 자랑스럽게 흔들어 보였어요. 나는 당신이 반드시 이렇게 크고 훌륭한 선비가 될 줄 처음부터 굳게 믿고 있었어. 연아가 학수의 따뜻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소리내어 엉엉 터뜨렸습니다. 내일 아침 첫 딸기 우는 대로 당장 고향 보령으로 내려갈 것이다. 우리 어머니 발밑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큰 불효를 깨끗이 씻어내야겠다. 학수가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연아를 향해 눈을 맞추며 힘주어 말했죠. 물러들 거라. 한양에서 내려온 아주 반가운 소식이요. 보령마을 학수 도련님이 으뜸으로 급제하시었소. 보령 관아의 포졸들이 말을 타고 다 쓰러져가는 정씨의 초가집 마당으로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들이닥쳤어요. 포졸들은 붉은 글씨가 크게 적힌 방이 붙은 커다란 나무 판자를 마당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자다가 벼락치는 소리란 말이오. 우리 아들놈이 과거에 붙었다는 소리요. 밭에서 낡은 호미로 거친 흙을 파내던 정씨가 화들짝 놀라 집신도 신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나왔죠. 아주 압도적인 1등 성적으로 붉은 옷을 입으셨소. 이제 이 낡은 초가집에도 아주 큰 볕이 들겠소이다. 젊은 포졸이 활짝 웃으며 정씨의 흙 묻고 주름진 2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하늘이시여. 천지신명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철없는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사내대장부가 되었구나. 정씨가 쥐고 있던 호미를 바닥에 냅다 내팽개치고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했어요. 10년 묵은 내 썩은 가슴 속 체증이 이제야 뻥 뚫리는 것 같구나. 내 당장 맛있는 팥떡을 쪄서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려야겠다. 정씨가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거친 치맛자락으로 훔쳐내며 아주 환한 미소를 지었죠. 정씨는 텅 빈 학수의 방으로 허겁지겁 들어가 아들이 쓰던 낡은 이불을 꽉 껴안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아야, 밤새 고향에 가져갈 짐은 다 꾸렸느냐? 어서 서둘러서 해가 뜨기 전에 길을 나서자꾸나. 학수가 방문을 벌컥 열며 가벼운 보따리를 넓은 어깨에 번쩍 둘러매었어요. 예, 당신. 어젯밤에 단단히 다 챙겨두었어. 어머니가 우리 얼굴을 보시고 반갑게 맞아주실까 벌써부터 가슴이 마구 떨려. 연아가 작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안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쟁걸음으로 방을 나섰죠. 어머니도 어엿하게 장성한 우리 모습을 보시면 틀림없이 기뻐서 춤을 추실 것이다. 어서 발걸음을 재촉하자. 학수가 연아의 거친 손을 굳게 잡고 빈민촌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2 사람은 맑게 갠 푸른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보령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국밥이 아주 구수하고 맛있어. 당신도 서둘러 고기를 듬뿍 떠서 먹어. 연아가 나무 숟가락으로 고기를 크게 떠서 학수의 입가에 다정하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곁에 있으니 찬물을 마셔도 아주 달구나.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도 이리 맛있을 것이다. 학수가 입을 쩍 벌려 고기를 넙죽 받아먹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껄껄 웃었죠. 고향 집에 도착하면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방구들부터 따뜻하게 덮여드릴 거야. 연아가 해진 치맛자락을 매만지며 붉어진 얼굴로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 셋이서 낡은 초가집을 싹 허물고 번듯한 기와집을 새로 크게 짓자꾸나. 학수가 연아의 빈 그릇에 반찬을 살뜰히 덜어주며 씩씩하게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웃음이 천안 삼거리 주막 평상에 기분 좋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시퍼런 칼을 찬 무리들이 흙먼지를 거칠게 일으키며 주막 마당으로 들이닥쳤어요. 한양에서 급히 파견된 의금부 나졸 10여 명이 살기등등한 험악한 표정으로 부부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포장날이 저기 저 산의 곁에 앉은 계집이 우리가 찾는 대역죄인 김대감의 핏줄이 틀림없습니다. 나졸 하나가 연아의 겁먹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소리쳤죠. 당장 저 역적 계집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굵은 오라를 단단히 지어라. 포장이 번쩍이는 둥근 칼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벼락같이 호령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끔찍한 짓이오. 밝은 대낮에 어찌 죄 없는 내 아내를 핍박한단 말이오. 학수가 평상에서 벌떡 일어나 두 팔을 넓게 벌려 연아의 앞을 굳건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내 놈이 이제 막 장원급제하여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저녀는 멸문지화를 당한 대역죄인의 더러운 여식이다. 포장이 학수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거칠게 밀치며 무서운 눈으로 윽박질렀죠. 어허, 내 아내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결단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학수가 머리에 쓴 화려한 어사화를 획 벗어 바닥에 던지고 붉은 홍패마저 사정없이 팽개쳤어요. 과거 학수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실각시켰던 조정의 권신들이 학수의 급제 소식에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권신들은 학수가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 복수할까 두려워 아내가 역적의 딸임을 구실로 학수마저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죠. 저놈을 치워버리고 밧줄을 당장 묶어라. 포장의 날카로운 명령에 나졸들이 거친 밧줄을 던져 연아의 얇은 손목을 짐승 잡듯 꽁꽁 묶어버렸어요. 학수야, 제발 나를 모른다고 해. 나는 그저 길에서 동량을 받던 이름 없는 불쌍한 여인일 뿐이야. 연아가 포승줄에 묶인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연아야, 네가 없으면 내 알량한 목숨도 없는 것이다. 내가 널 어찌 모른 척 버리고 간단 말이냐. 학수가 창을 든 나졸들을 필사적으로 밀치고 연아에게 달려가려다 바닥에 세게 넘어졌죠. 제발 당신 홀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가. 내 마지막 소원이니 부디 출세기를 잃지 마. 연아가 피가 통하지 않게 묶인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목이 찢어지도록 크게 소리쳤어요. 저 발칙한 년을 당장 수레에 던져놓고 저 반항하는 미친놈은 다리뼈를 모조리 부러뜨려라. 포장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침을 마구 튀기며 잔인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라리 내 아내 대신 내 목을 치시오. 내가 대신 옥에 갇힐 테니 연아를 당장 풀어주시오. 학수가 나졸들의 굵은 다리를 두 팔로 부여잡고 피눈물을 줄줄 흘리며 처절하게 매달렸죠. 어딜 감히 지엄한 어명을 거역하려 드느냐. 몽둥이 맛을 뼈저리게 보여주어라. 나졸들이 굵고 단단한 참나무 몽둥이를 높이 들어 학수의 등과 어깨를 자비 없이 퍽퍽 내리쳤어요. 아, 연아야, 내 아내를 내놓아라. 학수가 살이 터지고 붉은 피가 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연아의 이름만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포졸들이 피투성이가 된 학수를 군합발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연아를 죄수 호송수레에 강제로 밀어넣었죠. 덜컹거리는 수레가 흙먼지 속으로 야속하게 멀어지자 학수는 바닥을 두 주먹으로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통곡했어요. 내가 장원급제를 하면 대체 무엇을 하나. 힘없는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하는 알량한 종이 쪼가리일 뿐이다. 학수가 자신의 가슴을 피가 나도록 쾅쾅 쳐대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빈민촌에서 둘이 시래기를 씹어 먹을 때가 행복했다. 내가 세상의 무서움을 몰랐구나. 학수가 흙바닥에 얼굴을 깊이 파묻고 엉엉 울며 자신의 무능함을 지독하게 원망했죠. 만신창이가 된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이끌고 한양으로 돌아온 학수는 굳게 닫힌 걸문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전하, 제 아내는 과거의 연좌제로 억울하게 끌려갔으나 아무런 역모를 꾸미지 않은 죄 없는 백성이옵니다. 학수가 차가운 대궐 돌바닥에 이마를 쿵쿵 찌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어명이 이미 떨어졌으니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내 놈의 목부터 댕걱 날아갈 것이다. 수문장들이 시퍼런 창자루로 학수의 마른 가슴을 퍽퍽 찌르며 매몰차게 밖으로 쫓아냈죠. 권력을 쥔 간신배들이 학수의 애절한 상소를 중간에서 모조리 불태워 없애고 철저히 묵살했어요. 같은 시각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의금부 지하 감옥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른대로 당장 구하지 못할까? 내 남편 놈도 너와 함께 끔찍한 역모를 꾸미지 않았느냐? 고문관이 시뻘겋게 불에 달아오른 쇠인두를 연하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며 무섭게 윽박질렀죠. 아닙니다. 저는 그 훌륭한 분을 전혀 몰라요. 장터에서 우연히 적선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연하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굳세게 부인했어요. 독하고 뻔뻔한 계집이구나. 남편의 이름을 불면 내 알량한 목숨은 당장 살려주마. 고문관이 가죽 채찍으로 연하의 연약한 등짝을 가차없이 후려치며 악랄하게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은 이미 3년 전에 산에서 얼어 죽었다. 저분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귀한 선비다. 연하가 매를 맞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붉게 충혈된 두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버텼죠. 연하는 오직 남편 학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홀로 그 무서운 사형의 날만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 썩어빠진 세상에 더 이상 내가 기댈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내 손으로 감옥 문을 부수리라. 학수가 날이 시퍼렇게 선 긴 장검을 꽉 움켜쥐고 의금부 앞마당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어갔습니다. 내 아내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여기 있는 놈들을 모조리 다 베어버리겠다. 학수가 칼을 번쩍 치켜들고 나졸들을 향해 거칠게 돌진하며 핏발 선 눈으로 포효했죠. 저놈이 드디어 완전히 미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구나. 당장 창으로 찔러 죽여라. 수십 명의 나졸들이 일제히 날카로운 창과 단단한 방패를 들고 학수의 앞을 철벽처럼 막아섰어요. 학수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졸들의 창칼 속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의금부 육중한 정문 앞으로 짐을 가득 실은 거대한 수레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학수가 날 선 장검을 꽉 쥐고 나졸들의 시퍼런 창끝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려는 아찔한 찰나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의금부 육중한 정문 앞마당으로 짐을 산더미처럼 실은 거대한 수레 여러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멈춰섰죠. 다들 그 흉측한 칼과 창을 당장 거두지 못할까? 화려한 붉은 비단옷을 차려입은 여인이 수레 앞장에서 위풍당당하게 걸어내리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머니, 대체 어찌 이 먼 한양 땅까지 이리 고운 비단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학수가 들고 있던 무거운 장검을 흙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마구 비볐어요. 마차에서 내린 여인은 평생 보령 밭고랑에서 흙바닥을 기어다니던 늙은 어머니 정씨가 분명했습니다. 이 어미가 단단히 준비하고 얘까지 왔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내 오늘 저 거만한 놈들의 콧대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줄 것이다. 정씨가 학수의 피투성이가 된 굽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아주 든든하게 미소를 지었죠. 일꾼들은 당장 저 수레의 덮개를 모조리 벗겨내어 저기 눈먼 높은 분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해주어라.
정 씨가 뒤따르던 수십 명의 일꾼들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휘저으며 커다란 목소리로 명령했어요. 수레를 덮고 있던 두꺼운 가죽 포장이 일제히 벗겨지자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저게 다 은덩이와 엽전 꾸러미가 아니더냐. 내 평생 걸 안에서도 저리 막대한 재물은 처음 본다. 의금부 마당에 서 있던 나졸들과 구경꾼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은계를 보고 입을 쩍 벌리며 수군거렸죠. 판사 영감, 내가 이 막대한 재물을 모두 나라의 텅 빈 국고로 아낌없이 헌납할 것이오. 정 씨가 의금부 판사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가 고개를 치켜들고 또박또박하게 말했어요. 촌부티를 막 벗은 여인이 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리 엄청난 국부를 나라에 바친단 말이냐. 판사가 수레에 가득 찬 은계에서 차마 눈을 떼지 못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나라에 큰돈을 바치고 죄인의 억울한 신분을 풀어주는 합법적인 속량 제도가 분명히 있지 않소. 당장 내 불쌍한 며느리 연하를 옥에서 풀어주시오. 정 씨가 품속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두꺼운 장부를 꺼내 판사의 코앞에 탁 들이밀며 강력하게 요구했죠. 어디서 감히 영모를 꾸민 대역죄인의 더러운 핏줄을 돈으로 빼내려 드느냐. 당장 저 미친 여인을 마당 밖으로 끌어내라. 학수를 죽이려던 권신들이 불그락푸르락 성을 내며 정 씨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어명이요. 북방 오랑캐를 물리칠 군자금이 몹시 시급하니 저 막대한 재물을 당장 국고로 거두고 지하 감옥의 죄인을 즉각 방면하시오. 마침 대궐에서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온 늙은 내관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임금의 붉은 교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지엄하신 전하의 어명이 이리 떨어졌으니 당장 지하 옥문을 활짝 열어 적의 집의 결박을 풀고 밖으로 내보내어라. 판사가 몹시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맛을 쩝쩝 다시며 나졸들을 향해 마지못해 손짓으로 지시했죠. 끼익하는 쇠소리와 함께 무거운 옥문이 열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연하가 두 다리를 질질 끌며 밖으로 처참하게 기어 나왔어요. 연하야, 널 지키지 못하고 이리 험한 꼴을 겪게 하다니 내가 천하의 몹쓸 죄인이다. 학수가 맨발로 날쌔게 뛰어나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는 연하를 와락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당신이 이리 무사하게 내 눈앞에 살아있으니 나는 이제 당장 죽어도 아무런 한이 없어. 연하가 학수의 거칠어진 뺨에 묻은 핏자국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으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아이고, 쯧쯧. 내 고운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다 되었구나. 이 어미가 한 발 너무 늦게 도착해서 참으로 미안하다. 정 씨가 연하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 상처난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3년 전에는 저희를 한양 길바닥에 매몰차게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학수가 연하를 품에 안은 채 몹시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정 씨를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고향 마을에 연하를 잡으려는 무서운 광군들이 새까맣게 들이닥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단다. 너희를 살리려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더러운 곳으로 완벽하게 숨겨야만 했어. 정 씨가 학수의 눈물을 하얀 옷소매로 닦아주며 지난날 깊이 감춰두었던 충격적인 진실을 조용히 꺼내놓았죠. 그럼 어머니가 주신 그 가짜 집 문서와 저희 남은 노잣돈을 전부 뺏어간 무자비한 왈패들도 모두 어머니가 돈을 주고 시키신 일이었습니까? 학수가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다급하게 되물었어요. 그래야 광군들이 너희가 굶어 죽은 줄 알고 끈질긴 추적을 완전히 포기할 것 아니더냐. 내 속이 시퍼렇게 타들어가는 줄만 알았다. 정 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퍽퍽 치며 그동안 홀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목숨을 걸고
글을 배웠던 그 빈민촌의 외파리 훈장님은 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학수가 바닥에 엎드린 채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정 씨의 고운 치맛자락을 꽉 부여잡으며 질문했죠. 내 죽은 아비의 가장 절친한 벗이셨다. 내가 은밀히 훈장님께 넉넉한 자금을 대주며 철없는 너를 밑바닥부터 훌륭한 인간으로 개조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지. 정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학수의 떨리는 어깨를 아주 든든하고 따뜻하게 토닥였어요. 그럼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저 엄청난 은계와 재물들은 다 어디서 나신 겁니까? 10년간 허드렛일 품삯만 모으셨다면서요. 학수가 수레에 가득한 눈부신 은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넋이 완전히 나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억울하게 실각하며 마지막으로 남겨준 척박한 황무지가 10년 새 한양 제일의 큰 장터로 변했단다. 내가 다해진 촌부의 옷을 입고 상인들에게 몰래 자릿세를 걷어들이며 아무도 모르게 숨겨온 내 정당한 재산이다. 정 씨가 허리춤에 찬 거대한 상단 장부 꾸러미를 흔들어 보이며 처음으로 호탕하게 소리내어 웃었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고 저주한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거대한 판을 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압도적인 진실 앞에 두 사람은 차가운 흙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어요. 어머니, 이 멍청하고 불효막심한 놈이 어머니의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지난 3년간 그토록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학수가 딱딱한 돌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깊이 파묻고 정 씨의 버선발 위에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탐내는 훌륭한 장원이 되었으니 채통을 지키고 울음을 뚝 그치거라. 연하야, 이리 어미 곁으로 가까이 오너라. 정 씨가 엎드려 우는 학수를 번쩍 일으켜 세우고는 상처투성이가 된 연하의 얇은 두 손을 덥석 잡았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귀한 남편을 모함하여 쫓아낸 끔찍한 원수의 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는 죽어서 하얀 백골이 되어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연하가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몹시 서럽게 눈물을 흘렸어요. 내 아비는 분명 내 남편을 비참하게 죽게 만든 철천지원수가 맞다. 허나 너는 빈민촌에서 3년간 뼈 빠지게 고생하며 철없는 내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정 씨가 연하의 거칠고 딱딱해진 손을 자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볼에 연신 비비며 한없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찌 저같이 핏줄부터 더러운 죄인을 이리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신단 말입니까? 연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퉁퉁 부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정 씨의 인자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과거의 낡고 썩은 원한이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는 내 귀한 아들의 목숨을 살린 큰 은인이니 이제부터 너를 내 진짜 딸로 품고 한 집에서 살 것이다. 정 씨가 연하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가슴 품에 와락 끌어안고 채찍에 다친 등을 아주 살살 쓸어내렸어요. 두 가문의 피비린내 나는 모진 악연을 늙은 어머니의 거대한 모정으로 완전히 끊어내는 참으로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 크고 넓은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평생토록 효도하겠습니다. 학수가 정 씨와 연하를 덩달아 꽉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행복하게 울었죠. 의금부 마당에 시퍼런 창을 들고 무섭게 서 있던 험악한 나졸들과 백성들조차 그 위대한 광경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너나 할 것 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찌 아녀자의 몸으로 그 막대한 은계를 나라에 선뜻 바치고 원수의 핏줄까지 너그럽게 품을 수 있단 말이오. 임금이 붉은 용상에서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턱수염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전하, 보령의 정씨가 베푼 그 바다보다 넓은 지혜와 숭고한 용서가 한양 도성 백성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고 있사옵니다.
영의정이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크게 아뢰었죠. 과연 훌륭한 어미 밑에서 걸출한 인재가 나오는 법이요. 학수에게 판서의 벼슬을 내려 백성을 아주 든든하게 보살피도록 하시오. 임금이 흡족한 미소를 활짝 지으며 곁에 선 내관에게 손짓을 크게 했어요.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소신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놈들을 가차없이 벌하겠사옵니다. 학수가 붉은 관복을 입고 대전 바닥에 엎드려 목이 터져라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 더러운 탐관 우리놈아, 어찌 가난한 백성들의 피 같은 식량을 함부로 빼앗아 네 배를 불린단 말이냐. 어엿한 판서가 된 학수가 관아의 뜰에서 호통을 치며 관복의 붉은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였죠. 판서 대감,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흉년에 눈이 단단히 멀어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 고을 사또가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싹싹 빌었어요. 내가 한양 빈민촌에서 썩은 시래기를 씹으며 굶어 보았기에 너희 같은 도둑놈들을 결코 가만둘 수 없다. 당장 이놈의 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워라. 학수가 눈에서 붉은 불을 뿜으며 형방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매섭게 가리켰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빼앗은 곡식은 모조리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요. 사또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죠. 학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직접 닦아주며 아주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로 전국 팔도의 이름을 널리 떨쳤어요. 할머니, 이 쇠고기 국밥을 저희가 정말 배불리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침을 꼴깍 삼키며 연하의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래. 좋은 고기를 아주 듬뿍 넣었으니 굶주린 배가 남산만 해질 때까지 마음껏 먹으렴. 연하가 아이의 떼국물 흐르는 까만 볼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커다란 국자를 푹 퍼올렸죠. 내 시어머니가 척박한 돌산에서 캔 막대한 은계를 이렇게 우리 같은 불쌍한 빈민들을 위해 아낌없이 쓴다니 참으로 살아있는 부처가 따로 없소. 국밥을 허겁지겁 떠먹던 늙은 노인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을 모아 연신절을 올렸어요. 어머니의 크고 넓은 뜻을 부족한 제가 부지런히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모자란 음식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더 말씀하세요. 연하가 이마에 맺힌 땀을 하얀 수건으로 닦아내며 아주 인자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하는 지혜롭고 헌신적인 안주인으로 변하여 정씨의 막대한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커다란 구율소를 매일 넉넉하게 열었죠. 대감, 과거 대감의 아버지를 억울하게 내쫓았던 우의정의 무리가 무서운 영모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젊은 종사관이 다급하게 판서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턱 밑까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어요. 그들이 지은 옛 죗값은 크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개죽음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내가 당장 전하께 아뢰어 사실을 제대로 밝힐 것이다. 학수가 탁자 위에 놓인 붓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판서 대감의 아버지를 끔찍하게 죽인 철천지원수들을 어찌 나서서 감싸려 하십니까? 이참에 복수를 하셔야 합니다. 종사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학수의 앞을 단단히 가로막았죠. 누구도 섣불리 미워하지 말고 오직 불쌍한 백성만을 넓게 품으라는 내 어머니의 뼈저린 가르침이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니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하게 할 것이다. 학수가 종사관의 어깨를 꽉 쥐고 아주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학수는 정쟁이 핏빛으로 난무하는 조정에서도 결코 편을 가르지 않고 자신을 음해했던 정적들마저 너그럽게 포용했습니다. 할머니 산에서 꺾은 이 예쁜 꽃송이를 제 머리에 꽂아주세요.
학수와 연하를 쏙 빼닮은 어린 손녀가 노란 들꽃을 들고 정 씨의 따뜻한 품으로 쏙 안겨들었죠. 뭐냐? 우리 강아지 까만 머리에 꽂으니 길가의 꽃보다 내 얼굴이 훨씬 더 곱고 어여쁘구나. 백발이 하얗게 성성해진 정 씨가 주름진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껄껄 소리내어 크게 웃었어요. 어머니, 날이 제법 쌀쌀한데 마루에 오래 앉아 계시면 지독한 감기에 걸리십니다. 어서 따뜻하게 불을 지핀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연하가 두툼하고 고운 비단 이불을 쟁걸음으로 가져와 정 씨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내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가 이리 정성껏 백성을 보살피고 예쁜 손주들까지 귀여운 재롱을 부리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전혀 없다. 정 씨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치는 손주들을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며 평화롭게 천천히 눈을 감았죠. 정 씨는 자신이 험한 세월을 뼈 빠지게 바쳐 지켜낸 가족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그토록 사랑하시던 고향 보령에 아주 볕이 잘 드는 따뜻한 곳입니다. 부디 이승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푹 쉬십시오. 학수가 굵은 배로 만든 하얀 상복을 입고 정 씨의 무덤 앞에 납작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비오듯 쏟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크고 숭고한 용서 덕분에 죄 많은 제가 사람답게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크신 뜻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연하가 무덤 앞에 잡초를 두 손으로 정성껏 뽑아내며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울었죠. 학수와 연하는 정 씨를 눈물로 정성껏 모신 뒤 거친 풀이 무성하게 자란 버려진 무덤가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장인어른, 지난날 두 집안의 모진 원한은 이 맑은 술 한 잔에 모두 깨끗하게 씻어버리겠습니다. 부디 지옥 같은 노여움을 이제 다 푸십시오. 학수가 과거 자신의 아버지를 매몰차게 몰아냈던 연하 가문 사람들의 묘자리에 맑은 술을 쪼르륵 따르며 넋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역적 집안에 버려진 무덤까지 이리 정성껏 챙겨주니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복을 받아 이런 지아비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연하가 학수의 넓은 등에 얼굴을 푹 기대고 하염없이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이 척박한 무덤가의 흙을 아주 촉촉하고 부드럽게 적셨어요. 자, 천자문을 소리내어 크게 읽어보거라. 양반이든 천민이든 글을 배우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 노년이 되어 벼슬에서 명예롭게 물러난 학수가 큰 서당 마루에 앉아 낡은 책을 쫙 펼치며 동네 아이들에게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하늘 천 따지. 대감님, 저도 그를 밤낮으로 부지런히 깨우치면 대감님처럼 훌륭하고 어진 판서가 될 수 있습니까? 얼굴에 검은 숯검정을 잔뜩 묻힌 천민아이가 두 눈을 초롱초롱 반짝이며 씩씩한 소리로 물었죠. 그럼 누구든 부단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끄는 튼튼한 큰 기둥이 될 수 있다. 학수가 아이의 더벅머리를 커다란 손으로 쓱쓱 쓰다듬으며 껄껄 환하게 웃었어요. 학수와 연하는 보령으로 완전히 낙향하여 누구나 신분과 빈부의 격차 없이 마음껏 글을 배울 수 있는 큰 배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인, 저기 웅장한 서당 앞에 우뚝 세워진 커다란 돌비석을 보시오. 새겨진 글귀가 참으로 메마른 가슴을 쿵 울리지 않소. 길을 지나던 나이든 길손이 무거운 보찜을 고쳐 매며 서당 앞에 커다란 송덕비를 주름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누구도 섣불리 미워하지 말고 오직 백성만을 넓게 품으라. 참으로 깊고 위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입니다. 옆에 선 부인이 송덕비에 깊게 파인 글자를 하나하나 손끝으로 조심스레 짚어가며 몹시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수가 정성껏 세운 거대한 송덕비는 어머니 정씨의 거룩한 유훈을 묵묵히 담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피비린내 나는 원수 집안의 끔찍한 악연을 용서로 끊어내고 조선 제1의 명판서를 배출한 이 평화로운 마을을 아주 깊은 존경을 담아 판서골이라 불렀죠. 별빛이 쏟아지는 조용하고 깊은 밤, 텅 빈 서당 한편에는 어머니 정씨가 황무지를 억척스럽게 일구던 끝이 뭉툭한 낡은 호미가 다소곳이 놓여 있었어요. 그 바로 옆에는 학수가 빈민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던 낡고 깨진 벼루가 나란히 놓여 묵묵히 오랜 자리를 지켰습니다.